지난 13회에 걸쳐 가지고 1호구의 이순신 방영을 잘 시청하셨죠? 만화를 통한 방영에 이어 가지고 그 방영에서 다소 부족했던 부분을 보완하고 보충하기 위해 가지고 제가 한 5, 6회에 걸쳐 가지고 직강을 하기로 했습니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은 5천만의 인구 그리고 3만 불대의 소득 수준을 가진 중견 경제 대국으로 성장해 왔습니다. 랭킹으로 본다 그러면은 경제적으로는 세계 10위권 그리고 군사적으로도 세계 10위권 안에 들어가 있는 선진국입니다. 이는 앞으로 우리나라가 계속 발전을 일으켜 가지고 G7, G5 혹은 그 이상으로 발전하는 국가가 될 것인가? 아니면은 지금을 정점으로 해가지고 앞으로 순위가 내려가고 후퇴하는 마치 남미 여러 나라에서 보듯이 선진국 문 앞에서 굴러내리는 나라가 될 것인가 하는 어떤 기로에 서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군사, 경제적인 면에서뿐만 아니라 사회, 문화 모든 면에서 선진국으로의 길을 걸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과거의 거울을 통해서 미래를 설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한 뜻에서 이 1호구의 이순신을 다시 한번 재조명하고자 하는 겁니다. 1호구의 이순신, 임진왜란이지요. 임진왜란은 역사적으로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우리나라 역사를 돌아보면은 많은 그 외침을 당해오면서도 꿋꿋이 반만년을 버텨왔는데 세계 지도에서 사라질 뻔했던 위기가 최소한 3번 있었습니다. 가장 최근의 것으로는 6.25 한국전쟁. 이 6.25 한국전쟁 때에 미국을 위시한 유엔 여러 나라들이 우리나라를 도와주지 않았더라면은 지금쯤은 우리가 공산 통일 체제 하에서 신음하는 그러한 상황에 떨어졌을는지 모릅니다. 또 여러분 신라의 삼국통일 아시죠? 신라의 삼국통일이 결론적으로는 상당히 위협으로 위대한 업적으로 평가됩니다마는 그때도 또한 큰 위기였습니다. 정말 세계 지도에서 우리나라가 사라질 뻔했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늘 백제 고구려의 침략으로부터 고전을 하던 신라가 도저히 안 되겠다. 그러나 내 동력으로는 백제와 고구려를 어떻게 할 수 없다. 그래서 바다 건너 당나라와 손을 잡고 연합군을 만들어 가지고 백제를 멸망시키고 고구려를 멸망시킨 다음에 나눠 가지자 하는 계약이었지 않습니까? 잘 진행이 됐죠. 군사작전은 제대로 되었습니다. 서기 660년에 백제를 멸망시켰고 또 8년 후에 고구려를 멸망시켰고 통일이 되었으면은 응당 당나라는 이제 자기 몫을 차지한 다음에 물러가야 될 것 아닙니까? 물러가지 않았죠. 삼국전쟁을 통해 가지고 힘이 빠진 신라마저도 먹으려고 덤볐던 것 아닙니까? 그때서 이제 아차 정말 위기로구나. 태종무열왕 김춘추, 김유신이 죽을 힘을 다해 가지고 당나라 군사를 막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역부족이었죠. 정말 위기였습니다. 다행히도 당나라 군사가 제풀에 물러갔습니다. 잘 아시죠? 당나라의 후방에 있던 지금의 티벳,
티베트 지역의 투르크족이 당나라의 수도 장안을 쳐들어오는 바람에 당나라가 물러갔던 것이지요. 그때 정말 아차했으면은 우리 민족의 역사가 바뀌었을 겁니다. 이러한 그 위기 상황이 되풀이 되었는데, 이번에 저희가 같이 연구해 보자 하는 것은 임진왜란의 학습을 통해서 우리가 앞으로 나아갈 길을 모색해 보자 하는 뜻에서 이 자리를 마련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기에 임진왜란과 개전전야, 그 당시에 임진왜란이 개전할 때에 어떠한 상황이었는가? 우리나라는 왜군이 부산 앞바다에 나타났을 때 그때부터 전쟁이 났구나 이렇게 됐습니다만은, 사실 일본은 오래전부터 침략 준비를 했습니다. 언제부터일까요? 임진왜란을 일으킨 장본인이 누구입니까? 여러분들 잘 아시는 도요토미 히데요시죠.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일본을 통일한 것은 임진왜란이 일어난 1592년이 아니고 2년 전 1590년이었습니다. 그 전에 한 10여 년간 일본은 수많은 약 60개 정도의 지방 영주들끼리 상호 투쟁을 하고 있었는데, 그것을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통일을 한 것이 1590년이었고, 그 전부터 히데요시는 사실상 임진왜란을 준비를 했던 것입니다. 요즘은 전쟁이라고 하면은 어느 국가 침략을 받든 전쟁을 개시하는 것은 그 나라의 여론, 그 나라의 국정 방침에 의해 가지고 많은 연구, 검토, 준비를 한 다음에 전쟁을 시작을 하죠. 이 임진왜란의 경우에는 그러한 과정이 생략되어 있습니다. 이 당시에는 일본 정부의 높은 관리들끼리 모여서 조선을 치자, 언제 치자, 어떻게 하자 하는 그러한 논의가 없이 딱 한 사람, 최고 권력자인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조선을 쳐야 되겠다 해서 치게 된 겁니다. 100여 년 동안 계속 지방 영주들끼리 내전이 있었던 겁니다. 이제 통일이 되고 나니까 이제는 전쟁이 끝났나 보다. 이제는 무기를 녹여가지고 농기구를 만들고 평화롭게 농사를 짓고 산업을 일으켜서 잘 살아보자 라고 다들 희망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최고 통치자인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아시아를 통일하기 위해서 군사를 일으켜야겠다 하니까 마음속으로는 반대를 하면서도 도요토미 히데요시에 대해서 정면으로 그것은 안 됩니다 라고 말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왜냐? 전부 도요토미 히데요시와 싸워서 군사적으로 항복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말빨이 서지 않는 겁니다. 그 시대에 일본에서 감히 최고 권력자에게 반대 의견을 냈다 그러면은 자기 한 목숨뿐만 아니라 일가족의 멸문지화, 그리고 자기가 거느린 영국을 다 빼앗긴단 말이죠. 가신단, 다른 영주들은 대개 최고 권력자 밑에 가신단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히데요시는 갑자기 출세한 사람이에요. 어떻게 갑자기 출세했는가 하면은 오다 노부나가라고 하는 영주가 있었습니다. 그 영주의 일개 하급 지휘관으로 근무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1582년, 그러니까 임진왜란이 일어나기 딱 10년 전인데, 내부 반란에 의해 가지고
노부나가가 자기 부하에게 암살을 당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집단은 갑자기 주인이 없는 집단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때 재빠르게 찬스를 잡은 것이 도요토미 히데요시였거든요. 이 사람이 다른 영주들을 다 제압을 하고 최고 권력자가 되었습니다마는 집안 출신은 미천한 집안 출신이라서 그 훌륭한 가신단이 없었던 겁니다. 결국은 임진왜란을 기획을 하고 준비를 하고 시행을 한 사람은 딱 한 사람, 도요토미 히데요시라고 하는 한 사람의 전쟁광에 의해서 시작이 되었던 겁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 아시아 그리고 유럽 그리고 세계적인 일반적인 정세는 어땠느냐? 16세기는 우리가 대항해 시대라고 합니다. 대항해, 큰 바다를 항해한다 이것이요. 이전에는 동양과 서양은 항해, 바다로 연결되지 않고 육지로 연결이 되었습니다. 서양의 로마 제국, 동양의 중국 간에는 비단길, 실크로드가 있어가지고 육로로 교육을 하고 상호 방문을 하고 하던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오스만 투르크족이 그 중간에 중앙아시아를 점령하면서 이 실크로드가 차단이 되어버립니다. 동서양의 교역이 중단이 되는 거죠. 그러면 바다로 해서 연결되는 수밖에 없겠지요. 그 바다로 연결을 하는 새로운 항로가 개척이 됩니다. 그 전까지만 해도 우리는 지구가 둥글다는 것을 몰랐고 그냥 하늘은 둥글고 지구는 네모나게 되어 있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그 누구도 험한 바다를 나갈 생각을 하지 않았는데 이때에 이르러 가지고 아니다. 지구는 둥글다. 바다로 연결될 수 있다. 그리고 이 무렵에 또 나침판이 발명이 되고 화약이 발명되고 함으로 해가지고 또 조선 기술이 발달되고 함으로 인해 가지고 대항해의 요건이 일시에 갖추어졌습니다. 그래서 배를 타고 인도나 중국으로 갈 수 있다. 항해 시대가 되니까 제일 유리한 것이 유럽의 제일 서쪽 끝에 있던 나라들, 즉 포르투갈과 스페인이 제일 유리하게 돼버렸죠. 그래서 이 스페인과 포르투갈, 오늘날에는 우리 대한민국에 비교해서 뭐 게임이 안 됩니다만 그 당시에는 세계 최고의 선진국이었었죠. 스페인과 포르투갈. 본래 인접국이지 않습니까? 붙어 있는 나라거든요. 이 인접국이라 하는 것은 본래 이해관계가 상충되는 게 많기 때문에 본래 이게 분쟁이 많습니다. 분쟁이 많은데 이 두 나라는 기특하게도 분쟁이 없고 아주 사이가 좋았어요. 왜냐? 사돈 국가거든. 서로가 사돈을 맺어가지고 우리 싸우지 말고 이 지구 땅덩이는 크니까 우리가 평화롭게 어떻게 식민지를 이 땅을 나눠 가지자. 그래가지고 자기네끼리 조약을 맺습니다. 토르테시아스 조약이라고 하는데 내용이 뭔가 하면은 스페인은 이 대서양 한가운데 어떤 기준선을 정해가지고 스페인은 서쪽으로 항해를 한다. 포르투갈은 동쪽으로 항해를 한다. 그러다가 이제 지구 반대편에서 만나겠지요. 그쪽에서 서로 나누어 가지고 이 지구를 나누어 가지자 라고 하는 조약을 맺게 됩니다. 거기에 따라 가지고 스페인은 이제 서쪽으로 항해를 하다 보니까 오늘날의 멕시코, 페루, 남미, 이 남미도 이거 꽤 큰 대륙인데 그 서로 나누기로 하는 그 가상의 선이 브라질을 통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 하다 보니까 남미 다른 나라들은 다 스페인이 먹었는데 브라질만은 포르투갈이 먹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어쨌든
남미 밑을 돌아가지고 필리핀까지 오게 되는 이러한 길을 오게 되었고요. 포르투갈은 동쪽으로 항해를 하다 보니까 아프리카의 서단, 남단을 거쳐서 그래가지고 인도와 중국으로 가는 그러한 항해를 하게 되었던 거죠. 그 당시에 스페인과 포르투갈이 전성시대입니다. 그 와중에서 1543년에 일본에 가면은 다네가시마라고 하는 조그만 섬이 있습니다. 거기에 포르투갈의 선박이 표류하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포르투갈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총, 화성총이 일본으로 전래가 됩니다. 그 총을 받아가지고 일본이 이제 단시간에 이 총으로 무장을 하게 되지요. 잘 아시다시피 그 당시에는 그 전까지만 해도 전쟁이라고 하면은 전쟁의 주 무기는 칼과 창, 화살 이런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다네가시마에 포르투갈의 상선이 표류함으로 해가지고 그걸 계기로 일본이 총을 수입을 전례를 받아가지고 그 총기를 수입도 하거니와 스스로 제조를 한다 하게끔 되었습니다. 이제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옳지 총까지 가지고 있으니까 이제 전쟁을 일으킬 만한 그러한 능력이 구비가 되었다 라고 해서 히데요시가 등장을 했습니다. 조선에는 그 당시에 선조 임금 때였습니다. 선조 임금 때에 잘 아시는 우리 당파 싸움이 너무 심해가지고 도대체 바깥 세계를 내다볼 그러한 여유가 없었죠. 명나라는 어쨌느냐? 신종 만력제가 그때 통치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세 나라의 군사력은 어떤가 하면은 중국이 인구는 제일 많습니다만은 동원 가능한 병력도 물론 제일 많습니다만은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그것은 문제없다. 내가 충분히 이길 수 있다. 자기가 동원 가능한 병력은 약 30만 정도였는데 중국은 어떻습니까? 땅이 너무 크다 보니까 사방에 적이에요. 동쪽에는 동이, 서쪽에는 서융, 남쪽에는 남만, 북쪽에는 북적 해가지고 몽골, 티벳, 월남 전부 이런 적들로만 쌓여 있기 때문에 아무리 100만 대군이 있어도 한 군데다가 집중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일본은 그게 가능하지요. 그리고 인구도 그 당시에 한 2,500만으로 추계가 됩니다. 조선은 임진왜란이 일어났을 때에는 아무리 많이 잡아도 500만을 넘지는 않았을 걸로 추정이 됩니다. 이 사람은 이제 그 총을 포르투갈로부터 인수를 받은 다네가시마의 도주 도끼다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언젠가 일본에 가보시면은 종자도에 가보십시오. 이 사람이 총포관 앞에 그 동상이 서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오다 노부나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본을 통일하기 직전에 부하에게 암살되어 가지고 도요토미 히데요시에게 그 권력을 넘겨준 장본인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히데요시가 등장하는데 이 사람은 오사카 출생 아주 미천한 상인 출생으로서 오다 노부나가의 암살 사건이 없었다라면은 역사가 바뀌었을 겁니다. 본래 그렇게 귀족이나 명문 출신이 아니었습니다. 오다 노부나가가 죽은 혼란 틈을 이용해 가지고 갑자기 권력을 쥐어잡은 사람입니다. 굉장히 성격이 교활하고 잔인무도하고 그리고 나는 어머니가 태양을 꿈꾸고 이제 낳은 아이다 라는 말을 듣고 자라면서 나는 신의 아들이다 라고 믿게 되는 워낙 또 이 글도 모르는 사람이다 보니 아주 과대망상증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말리는 사람도 없고 하다 보니까 임진왜란이라고 하는 큰 전쟁을 일으켰던 것입니다. 어떠한 전쟁 계획을 가지고 있었는가? 이것이 아주 중요한 부분인데요. 이 사람의 그
목표는 중국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동아시아를 전부 정복한다. 그래가지고 대제국을 건설한다 하는 그러한 나름대로 원대한 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일본 땅이 너무나 작고 한쪽으로 치우쳐 있기 때문에 중국을 점령을 해가지고 수도를 교토에서 북경으로 옮긴다. 그리고 그 당시에 고요제 천황을 북경으로 옮기고 거기 영토를 조금 띄워준다. 그 다음에 자기 조카가 일본의 관백으로 있었는데 이 조카가 중국 본토를 다스린다. 그리고 일본은 도시있고 황태자를 통치하도록끔 하고 조선은 자기 양자를 통치하게끔 한다. 자기는 이것이 다 이루어진 다음에는 닝보를 거점으로 해가지고 닝보라는 도시는 잘 아시죠? 양자강 하구에 있는 큰 항구 도시입니다. 여기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천축국 인도를 정복한다 이겁니다. 그러면은 나머지 대만이나 필리핀이나 태국이나 하는 조그만 나라들은 그냥 휩쓸려 가지고 통일이 되는 것이고 한마디로 동아시아 전체를 통일하겠다 하는 그러한 꿈을 가지고 그 뜻을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1592년 그러니까 임진왜란이 나고 난 그 다음 해에 앞으로의 내 계획은 이러니까 여러 영주들은 내 명령을 따르라 하는 뜻에서 그러나 반포는 이때 1592년 5월달에 했지만 실제 계획은 오래전부터 가지고 있었던 거지요. 어쨌든 전쟁으로 몰고 가기 위해 가지고 반대하는 사람들은 전부 제거해버리고 그 무렵에 대마도주가 야 이거 보니까 결국 히데요시가 대마도를 침공할 것이다 하는 우려에서 자기 스스로 도요토미 히데요시한테 가가지고 스스로 먼저 항복을 해버렸습니다. 그러자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옳지 잘 왔어. 넌 조선하고 가까우고 그동안에 교육도 많이 했으니까 내 말을 들어라. 뭐냐. 조선 왕한테 가가지고 항복을 받아오라 라고 시키는 겁니다. 그러나 감히 거역할 수가 없어가지고 조선에 와가지고 자기 말을 조금 바꿉니다.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일본을 통일했는데 가서 통일을 축하하고 그리고 전쟁 준비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스스로 한번 정탐해 보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고 선조에게 건의를 합니다. 선조가 그 말을 듣고 그러면 통신사를 보내자. 그래가지고 통신사를 보냅니다. 1590년 1월 달에 황윤기를 정사, 김성일을 부사로 해가지고 200명의 통신사 일행을 보냅니다. 3월 달에 부산을 출발하고 6월 달에 교토에 도착을 하고 9월 달에 히데요시를 접견하고 그리고 그 다음 해 1월 달에 돌아옵니다. 갔다 오는데 1년이 넘어 걸립니다. 그 당시에 교통이나 통신이라는 것이 워낙 불편하다 보니까 길에서 왔다 갔다 하느라고 시간을 다 보내버립니다. 어쨌든 다녀왔습니다. 다녀와서 이제 어떤 결과가 됐느냐. 갔다 와서 보고하는 걸 보면은 황윤길은 일본이 쳐들어올 것이다. 부사인 김성일은 쳐들어오지 않을 것이다. 라고 보고를 합니다. 그러니까 선조 임금이 황당하죠. 아니 둘이 같이 가가지고 1년 동안 쭉 같이 다니고 같은 걸 보고 같은 행동을 하고 왔는데 어떻게 180도로 이렇게 다 보고가 다르냐. 대신들끼리 뭐 그냥 우왕좌왕 뭐 했습니다. 마지막 결론이 뭔가 하면은 일본은 쳐들어오지 않을 것이다 라고 결정을 해버렸습니다. 과연 일본의 침략이 있을 것이냐 없을 것이냐 그것이 키포인트인데 정사와 부사의 답변이 완전 정반대라 이거지요. 일본은 우리나라 사정을 잘 알고 있었어요. 대마도를 통해서 알고 있었고 또 외관이 우리나라에 있었습니다. 부산에 가면은. 그리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일본은 본래 해양민족으로서 외부 사정이 굉장히 밝았어요. 왜구 아시죠? 왜구. 이 왜군 해적들이 중국의 남부 해안, 필리핀, 인도네시아, 전 아시아를 휘젓고 다니다 보니 외국의 사정에 아주 정통했고 조선 사정에 대해서도 내막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우리나라는 본래부터 이미 쇄국 정책이에요. 일본 사람들이 어떻게 움직이고 뭘 생각하고 있고 하는 걸 전혀 관심을 두지 않았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 황윤길과 김성일의 답변, 그것만 가지고 이제 판단을 해야 되는데 인지상정인지 편한 쪽으로 결론을 내보려고 말았던 겁니다. 일본은 침략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고 일단 조용히 넘어가자 하고 결론을 내버렸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이라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결론을 내려야 할 사안입니까? 아니면은 대비해야 할 사안입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